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2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서양 중세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양사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서양사를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는 것까지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서양사로 돌아왔네요. 자, 서양 중세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하냐? 게르만족이 대이동하는 걸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게르만족의 한 일족이었던 프랑크족에서였던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까롤루스 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고대는 먼 옛날, 중세는 중간 시대, 그리고 근대는 비교적 최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대랑 근대는 조금 공부하기에 편합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정도 공부하면 되고요. 근대로 넘어가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많아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러시아 기타 등등 국가별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세 시대는 사실 공부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리스나 로마, 뭐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국가별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유럽 전체의 느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할까요?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중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뭐라고 정리를 하냐? 크리스티교 중심의 분리된 사회다. 우리가 중세를 들어갈 때 서양 중세사를 공부를 할 때 크리스티교 중심 사회고 그 다음에 뭔가 국가별로가 아니라 동네별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유럽 중세사를 공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유럽 중세사가 중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랑 개념이 약간 다르고요. 우리나라 역사랑 많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뜬구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는 순간부터 서양의 고대사가 끝나고 그 뒤를 편의상 중세라고 부릅니다. 뭐 법칙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다시 로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거대한 제국이던 로마는 왜 멸망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민족의 침입이에요. 사사랑조 페르시아로 침입하는데 그 중에서 게르만족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게르만족이 침입을 하고 로마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 우리가 이미 이전에 로마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로마가 점점 더 약화가 되면서 로마는 결국에 반으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서쪽에 있는 서로마와 동쪽에 있는 동로마.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른다까지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에는 다다음 시간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서쪽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 게르만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의 게르만 계열의 민족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게르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게르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German, 지금의 독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원래 어디 살던 친구들이냐? 사실 유럽의 조금 북쪽에 살던 동네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무슨 바다라고 부르냐? 발트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발트해 연안에 살고 있던 애들이 게르만족입니다. 자, 게르만족이 발트해 연안에 살다가 얘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요. 토지가 약간 부족했어요. 또 유럽의 북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쪽보다는 좀 추웠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 당시에 유럽의 남부 지방에 있었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0세기에서 4세기경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게르만족은 로마의 국경지대에 평화롭게 정착을 해서 로마인들이랑 더불어서 잘 살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더불어 잘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미친 듯이 로마 제국 내부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4세기 후반에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안으로. 왜? 바로 게르만족의 동쪽에 있던 훈족이 게르만족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훈족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
중앙아시아에 있던 민족인데 뭐 전성기 때는 뭐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가던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게르만족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북쪽에 살고 있던 게르만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훈족이라고 하는 녀석들의 정체는 사실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민족 중에 훈족의 키워드가 되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훈족은 흉노족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 많은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쪽에 있었던 흉노족 중에 일부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훈족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 훈족들이 게르만족을 압박하고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멸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상당히 신빙성을 얻고 있는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사 공부할 때 만리장성 넘어서 쳐들어왔던 그 흉노족이 어떻게 보면 로마를 멸망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역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이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로마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수많은 뭐 유트, 앵글, 섹슨, 프랑크, 부르근트, 반달, 롬바르트, 뭐 동고트, 서고트 얘네들 전부 다 게르만족의 한 종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얘네들이 로마 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로마 제국을 분열시키고 로마 제국 영토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면서 로마 제국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대장인 오도 아케르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를 나타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로마의 마지막 황제였던 로물루스가 로마 황제의 관을 게르만족인 오도 아케르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재밌는 점은 로마의 마지막 황제 이름이 로물루스인데 우리 로마를 처음 세웠던 왕 이름 기억나나요? 막 늑대의 저적 이렇게 먹고 있는 동상이 있었던. 맞아요. 로마를 처음 세웠던 왕 이름도 우리가 로물루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 세운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똑같다는 점이 참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무튼 이렇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족들은 로마의 영역에 엄청나게 많은 게르만 왕국을 세웁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많은 나라 중에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랑크 왕국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많은 것 중에 선생님이 딱 한 개 정도만 그냥 교양 삼아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반달 왕국이에요. 반달족이 세운 반달 왕국인데 이 반달족, 반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실제로 아직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반달 가지고 할 때 그 반달 아니고요. 자, 반달족은 민족의 이름인데요. 이 반달족들이 로마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로마의 문화유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약탈하고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를 뭐라고 해야 되냐? 어려운 말로 반달리즘 혹은 반달 행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는 합니다. 실제 최근에서도 많은 그런 반달리즘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거. 여러분 기억나죠? 경복궁 누가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아주 그냥 지각한 아주 그냥 미친 사람이 낙서해 놓는 거. 이런 것도 반달리즘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또 우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에 선생님 기억에 의하면 뭐 호박 주스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투척하는 그런 반달리즘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문화재 파괴 행위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서 온 거냐? 반달족들이 로마 문화를 심각하게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반달족들이 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파괴 행위 물론 한국말로 해도 되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나게 반달리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반달 왕국은 그냥 곁다리로 여러분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은 금방 멸망합니다. 하지만 오직 프랑크 왕국만이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프랑크족은 이동거리가 짧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 소고트족 어떨까요? 굉장히 멀리 이동했죠. 동고트족 그죠? 반달 겁나게 멀리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크족은 어때요? 슝 바로 옆에 처음에 시작했던 원주지에서 프랑크 왕국을 세운 곳까지 이동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어느 정도 온전시킨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었겠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프랑크 왕국의 프랑크족은 종교를 바꿉니다. 무엇으로? 크리스트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왕은 우리가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클로비스 자기 스스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해요. 종교를 바꾸는 걸 개종이라고 해요.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의 지지를 얻었고요.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기존의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 전부 다 크리스트교 믿고 있는 거 알죠?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데 새로 이사 온 프랑크 쪽이 크리스트교를 믿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지지를 얻는 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교회가 뭐 중요한가요? 교회의 지지를 얻는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큰 이득이 있을까요? 종교적인 내용인데요. 아닙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유럽 지역에는 통일된 어떠한 정치 권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크리스트교, 종교였습니다. 크리스트교가 새로운 중심으로서 서유럽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크리스트교, 교회가 프랑크 왕국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크 왕국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클로비스 이후에 이제 8세기 초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 우리 지난 시간 이슬람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 세력 중에도 가장 영토가 넓었던 녀석들이죠. 자, 이 친구들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한 걸 넘어서 이집트, 북아프리카 다 점령하고 바다 건너서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먹었습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까지 먹었던 우마이야 왕조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겠죠.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프랑스, 유럽 본토 지역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랑 전쟁을 벌여서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 본토로 오는 것을 막았던 국가가 어디냐?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뭐 8세기 초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까를로스 대제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카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프랑크 왕국이 뭐 뚜르뿌아띠에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프랑크 왕국이 우마이야 왕조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안으로 들어왔다면 지금 이쪽 지역도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 본토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크리스트교 세계의 보호자다. 크리스트교 세계의 수호자다. 뭐 이렇게 프랑크 왕국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프랑크 왕국이 크리스트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프랑크 왕국에서 우리가 한 명 딱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까를로스 대제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이때 보면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옛날 서로마 제국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넓은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서유럽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쪽이 동유럽이고 이쪽이 동유럽이고 이쪽이 서유럽이잖아요. 서쪽 유럽 지역에서 상당한 영토를 차지했던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자, 카를로스 대제의 업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둘째,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트교 교회를 건설해서 크리스트교를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학교를 많이 세워서 학교를 통해서 학문과 문예를 부흥하는 역할도 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까를로스 대제에 대해서 재밌는 점은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네 번째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자, 영토를 넓게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악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해요. 이랬던 까를로스 대제에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교황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를 합니다. 교황이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서로마 지금 있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서로마 없어졌죠. 이미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런데 그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예요. 그 상징적 의미의 관을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주는 겁니다. 선생님, 교황이 누구예요? 좋습니다. 교황 우리 앞으로 계속 배울 내용인데 오늘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교황은 누구냐? 로마 제국, 옛 로마 제국 영역에 크리스트교가 널리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여러 개의 크리스트교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 중심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옛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겠죠.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대장을 우리가 크리스트교 교회의 대장이다 라고 해서 교황이라고 한국말로는 부릅니다. 교회의 황제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되겠네요. 근데 실질적인 황제는 아니고 종교적인 리더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여러 명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 베드로의 제자의 후계자의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보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황 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크리스트교 세계의 대장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서쪽 지역에 서쪽 지역의 크리스트교의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교황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트교의 대장이었던 교황은 이 크리스트교 전체 세계, 전체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할 건지를 두고서 이 서쪽에는 교황이 있지만 또 동쪽에는 누가 있었냐. 이 서쪽 지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혼란에 빠졌지만 사실 우리 동쪽 지역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여전히 존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누가 동로마 황제가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은 이 크리스트교 세계 전체 지역에 대한 크리스트교 세계의 영향력을 두고 이 동로마 황제랑 어느 정도 약간 대립 구도였단 말이에요. 교황이랑 황제가 대립 구도예요. 그런데 교황은 종교 리더고 황제는 정치적인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황제랑 좀 약간 대립각을 세우려면은 자기 편이 필요한 거예요. 정교적 리더 말고 실질적인 리더, 실질적인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정치인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누구랑 연결이 되냐? 이 당시에 잘 나가던 프랑코 왕국의 까를로스 대제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까를로스 대제라면은 프랑코 왕국이 이렇게 거대하고 이 사람 크리스트교를 위해서 막 교회도 세워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라면 나의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랑 팀을 먹으면 내가 동로마 황제랑 충분히 대적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 교황이 프랑코 왕국의 까를로스 대제와 연결이 되고요. 까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라고 하는 관을 주는 거죠. 자, 까를로스 대제 입장에서도 교황한테 서로마 황제 관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 자, 서로마를 멸망시킨 민족이 어디예요? 게르만족이죠. 그런데 그 게르만족인 까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준다는 건 뭐냐? 서로마를 계승한 사람으로서 까를로스 대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정치적 중심을 잃었던 서유럽 세계 다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거의 서로마의 버금가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황제의 나라가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그 황제의 나라의 대장으로서 까를로스 대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까를로스 대제와 프랑크 왕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교황이랑 까를로스 대제는 뭐 서로 윈윈이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상징적 의미의 서로마 제국의 버금가는 어떠한 최고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까를로스 대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에게 로마의 관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것도 역사의 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프랑크 왕국과 카롤루스 대제의 역사적 의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자, 카롤루스 대제 어느 민족입니까? 이 사람 게르만족이에요. 이 사람 종교가 뭐예요? 크리스트교예요. 어느 나라 관 받았어요? 로마 관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과 카를로스 대제에 의해서 게르만 문화와 크리스트교 문화와 로마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하나로 융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카를로스 대제와 프랑크 왕국이 아니었다면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 문화, 로마 문화 어떤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못 챙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카를로스 대제와 프랑크 왕국 안에서 이 게르만, 크리스트교, 로마 문화 세 개가 하나로 융합돼서 잘 섞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가 지금의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과 카를로스 대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유럽의 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카를로스 대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면 카를로스 대제 동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EU.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는 국제 기구죠. 우리가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가입하는 것은 UN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가입하는 기구가 EU입니다. EU는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국가별로 나누어졌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의 유럽인이다. 여러 개의 나라지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단체가 EU인데요. 유럽의 국제기구예요. 그런데 이 EU 본부에 가면은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 이름이 뭐예요? 샤를마뉴 빌딩입니다. 샤를마뉴는 또 뭐예요? 샤를마뉴는
카를로스 대제를 우리가 프랑스어로 샤르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를로스 대제 빌딩인 거예요. 자, EU에서는 상도 줍니다. 무슨 상? 카를로스 대제 상을 줘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무슨 상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유럽의 통합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카를로스 대제 상이에요. 이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아직도 카를로스 대제를 유럽을 통합한 어떤 상징적 인물, 지금의 유럽의 통합과 유럽의 문화의 기틀이 되는 사람으로 카를로스 대제를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지요. 자, 그럼 이렇게 잘났던 카를로스 대제 이후의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프랑크 왕국 지금의 어느 나라랑 이름 비슷해요. 프랑스랑 비슷하죠. 자,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카를로스 대제는 자신의 후 아들들에게 제국을 나누어 줍니다. 제국을 세 개로 나누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세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프랑크 왕국, 그리고 동프랑크 왕국, 그리고 중프랑크 왕국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서프랑크 왕국은 지금의 프랑스로 발전하고 동프랑크는 지금의 독일, 중프랑크는 나중에 지금의 이탈리아로 발전한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서유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최고의 강대국들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카를로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무튼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분열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부터 이야기했죠. 서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다?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멸망을 했다. 게르만족은 왜 이동했다? 훈족이 이동해서 이동을 했다. 좋습니다. 이동한 게르만족들은 게르만 왕국을 다수 세웠는데요. 이 여러 개의 게르만 왕국 중에 유일하게 번성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짧은 이동거리와 크리스트교 덕분에 이제 오래도록 남을 수 있었고요. 유명한 정치인으로는 카를로스 대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카를로스 대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서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관을 받았고요. 누구에게서? 교황에게서요. 교황은 크리스트교의 대장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카를로스 대제 그럼으로써 로마와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를 융합해서 서유럽 문화에 기틀을 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카를로스 이후의 프랑크 왕국은 안타깝게도 동중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었다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그럼 오늘은 그 다음 시간에는 분열된 프랑크 왕국 이후에 어떤 일이 찾아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